네, 반갑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도 취재를 많이 했어요. 피해자 부모들이. 심지어 JTBC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의 인터뷰까지 피해자 부모들이 다 했는데, 사실은 피해자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권의 문제에서 보면 항상 약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각을 가져야죠. 아동인권에서는 지금까지는 억울한 부모들이 내가 억울하다고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다 깨우쳐주고 어머니가 아버님이 억울한 게 아니라 아동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아동인권으로 가야 국가인권에도 제소가 되고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저도 아시다시피 아동인권을 다루기 전에 너무 바쁘고 다른 일로도 밤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 했는데 이제 2년 전, 횟수는 이제 3년 전이죠. 만 2년 반이 넘었는데 2000년 2월 달에 아까 말한 유일의 아동 부모가 저한테 연락이 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유인권 실존 국민행동을 또 공동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인권이 침해를 되고 있다. 어떤 이유냐? 환경적 방임이고 청소가 안 돼서 그렇다.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청소가 안 됐는데 강제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걸 알고 초기에는 저희도 잘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랐어요. 피해자 부모들은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아동기본법 좀 이따 이제 도표로 쫙 나오지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양쪽 법이 작동하는데 이 구조도 모르고 저희도 몰랐고 변호사님도 몰랐고 그래서 긴급하게 시민단체 대표님들 모으고 변호사님 모아서 처음에 유정아 변호사님 저희 도왔다가 중간에 정선미 변호사님 도왔다가 지금 박성재 변호사님 돕고 계셔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자 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사법적 처분이 끝나서 행정적 처분으로 아동복지법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데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로 가져가는데 계속 시달리니까 아동학대 문제를 아보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는 국가기관이 장악하고 있고 행정공무원에게 시킨 지시받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그래요. 공무수탁사인이 이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봉화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제가 많아서 뒤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뺐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일은 그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중 구조를 또 이해 못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 피해 부모들 입장, 아동 가정의 입장에서 심지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많이 쳐들어갔어요. 저희 주특기가 뭐예요? 가서 때려 부수는 거잖아요. 가서 발길로 차고 막 그러는데 가면은 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철창으로 이렇게 가두는 데도 있고 저희는 바로 경찰이 와서 왜 왔느냐? 당신들 현행범으로 어쩌고 그러면 우리는 아동인권 침해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쳐들어가서 대전이든 안산이든 어디 전국으로 다니는데 그 문제 갖고는 해결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이라는 게 숲인데 숲속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두들기다 어떻게 찾았냐면 첫 번째는 부모들이 아이를 돌려받기 전까지 너무 힘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아이를 빨리 빼자. 임시 빼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아동복지법 15조에 다 나와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 친인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법 777조가 있는데 8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인데 배우자도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 한 부모가 엄마가 때리면 아빠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같이 연좌제를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를 배제시켜버리니까 부모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스터디를 하루에 몇 시간씩 모아서 일주일에 거의 한 50회 이상을 했어요, 스터디를. 그리고 현장을 다 다녔죠. 광주, 거제, 창원, 대구, 대전, 화성, 수도 없이. 거기에는 이제 한효관 대표님이 저랑 같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한효관 대표님이 아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 돈 써가면서 심지어 탈북한 아동, 그 아이가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은 게 아니죠. 그냥 시설에서 탈주해버렸어요. 8시간 걸어서 그냥 밤에 집으로 왔는데 그 아이가 학원에 가고 싶은데 학원에 갈 수도 없다 그랬는데 그 아동을 위해서 학원을 운영하시잖아요. 건사연 한효관 대표님이 장학금까지 줬어요. 그래서 아주 이런 일들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인데 한효관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가거나 또는 따로 가서 많은 가정을 찾아왔고 저희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12년째 격리돼서 10년째, 8년째, 7년째 격리돼 갖고 사법처분은 다 끝났는데 한 가정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입해서 거의 신고가 지금 한 160몇 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진짜 부모가 문제 많은 경우 한 10몇 건은 빼고 한 150건 중에서 한 가정에 5명 뺏긴 경우도 있고 아직도 5명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아이 영아 깐난애기 2살짜리도 뺏어가요. 이제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저는 잘 몰랐는데 나는 부모들 옆에 그 회장이 목사님 한 몇십 명 찾아왔나 그랬더니 수백 명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입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아동을 찾아왔다.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아동기본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이 문제 있는 거 위에다가 제가 이제 그림도 그려놨어요.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걸 그냥 고착화시키고 더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해도 이제는 아무도 이의 제기 못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겁을 내요. 아동 인권이 이렇게 학대받는 부모에 대해서 정인이 사건 이후로 친부모가 계속 학대 살해하는 사건이 나오니까 과잉 일반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잉 일반화의 문제, 감정에 치우친 우리 대한민국의 선동정치 약한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의 CPS 제도도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무조건 강화시키는 쪽으로 강제 분리로 간다. 아까 이제 이봉화 대표님이나 전윤선 변호사님 잘 얘기했잖아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원가정의 부모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원래는 세계인권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제가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편취하는 거예요. 편취. 그리고 좌파들이 이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원가정이라고 여기서 원가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원가정을 강제로 부모로부터 해체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원가정을 돌려보내기 위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걸 예전에는 아복심이라고 그랬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우리가 항의하니까 사례결정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최근에 2년 전 생기고 나서는 이제 아복심이 거의 영향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다 원가정 복귀 결정을 이룬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도표를 보면 한 10분, 15분 내에 이걸 어떻게 끝내냐. 저는 밤새도록 주여, 제가 이거 15분 내에 어떻게 끝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이봉화 대표님 시간 잘 끌어주셨고요. 우리 전 변호사님 시간 잘 끌어주셔서 저에게도 최소한 30분이 허락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 얘기를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제 그래서 원가정 인권보호연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가 합해서 나는 부모들 협회까지 포함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문제. 왜냐하면 부모들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처음에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변호사님들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니까. 어느 분은 1,000만 원을 드렸다, 2,000만 원 드렸다, 뭐 500만 원 드렸다, 300만 원이다. 변호사님들이 해결을 못해요. 변호사님들은 막상 해고 나면 공무원들한테 전화하고 찾아 들어가면요. 법대로 하세요. 재판에서 말씀하세요. 이거 법대로 한 겁니다. 또 국가인권위에다 우리 진정을 하잖아요. 그럼 국가인권위에서도 전화하면 우리가 법 절차에 따른 겁니다. 아동복지법 몇 조, 아동학대처벌법 몇 조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 위원들도 할 말이 없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우리가 법을 다 꿰고 나서는 공무습탁 사인에게, 아버전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공무원들을 쳐들어가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다 법적 고소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나는 법대로 했는데 왜
내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지? 고소당해서 실제로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지? 그래서 최근에 영상에 올라왔던 주요세 TV가 폭파가 돼갖고 옛날 영상이 다 없어졌지만 최근에도 올린 거 있을 거예요. 사천에서 그 부모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6, 7번 올라왔어요. 변호사님 선임했는데도 안 돼서. 그런데 사천에 이 공무원들이 압박을 느끼니까 어디로 넘긴 줄 아세요? 진주로 넘겨버렸어요, 아이들을. 몇 달짜리, 6개월짜리랑 2살짜리인가? 이거는 부모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부모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부모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 강화됐어요. 근데 정인이는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 입양단체 공격한 적 있나요? 그런데 자꾸 입양단체에서는 원가정 부모가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훌륭한 입양 부모가 있고 친부모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 있는 부모가 조금 있다고 그걸 다 과잉일반화해서 부모가 다 나쁘다. 그러면 부모들이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설에 가면 옛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애들이 진정이 안 되니까 예전에 MBC 다 뉴스에 난 거예요. ADHD 약을 먹여요. 애들 재워지고 충동을 억제시키니까 다 정신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약물 치료로 가요. 그럼 어떻게 그걸 책임져요, 국가가? 자, 이런 문제, 자, 이제 넘기면서 쭉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본법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저는 무조건 말씀드려요. 아동기본법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객관성을 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하나의 예를 들게요. 차별금지법이 만일 이제 실제로 법제화 된다. 그럼 어디 영향을 미치냐? 사실은 빨갛게 표시한 헌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헌법까지도 개정이 바로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 헌법 개정 들었을 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악법 막 집어넣었잖아요. 요소를. 국가인권에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우리 헌법기관이 아니고 독립적 국가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독립적 국가기관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헌법에서 법률을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기관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초헌법적 기관으로 자기들을 자가 발전시켜요. 이해가 되셨죠? 국가인권위원회 현재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초헌법 기관으로 했는데 만약 이게 헌법기관에 격상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꼼짝 못해요. 바로 탄핵시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구조로 간다. 그래서 이 법의 구조가 차별금지법이 미치는 영역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기본법의 문제 이렇게 쭉 넘어갈 때 이 기본법도 문제가 많죠. 우리 강력한 영향 통제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 통제랑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각 그 예하 법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쭉 적었는데 기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민청법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제가 시간이 이제 할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 간단간단 넘어갈게요. 아동기본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실제로 작동할 때는 이거 갖고 처벌하고 이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하는데 이 처벌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형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기본법이 이게 다 직접 처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동을 최초 강제 분리시키면 임시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져요. 즉각 분리. 토요일 날도 바로 결정 내려요. 보통 토요일 날 공무원들 쉬잖아요. 판사들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연결된 그 판사가 당직시면 그 자리에서 그 서류를 그대로 오케이 해갖고 토요일 날도 결정문이 떨어져요. 72시간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2시간도 왜 안 지키냐. 법이 있는 대로. 또 더 나가서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살인범도 딱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질합니다. 그래서 방어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동 학대 의심 신고예요. 저는 혐의자지 행위자가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혐의자만 돼도 중범죄로 취급받아서 이런 모든 고지 원칙도 없고 인권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강제로 박탈시켜버립니다. 국가 전체주의가 이미 개입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본법도 잘못된 법을 개정하거나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본법을 만든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본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구조를 잘 모르니까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책자도 나오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은 이제 행정적 처분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으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은 사법적 처분이에요. 사법적. 그래서 사법적 처분 없이 행정적 처분으로 임의로 잡으면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갖고 공무원들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실제로 세종시도 찾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사무관이 우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2년 전에 너무 이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정인이 사건 못 보셨어요? 저는 아동일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악을 했어요. 그 담당 공무원도 정말 정인이 사건을 여러 번 뉴스를 봤대요. 보면 볼수록 자기 신념이 강화돼요. 이 부모들 다 때려 죽여요. 이 나쁜 부모 다 법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 공무원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 의식이 똑같아요.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은 강화하라는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 법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이해를 안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부분.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특례법이 강화된 경우가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2014년도 한참 후에 아동복지법의 그 최초 61년도 이후로 53년도 만에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 새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언론에 계속 이런 부모가 자녀를 폭행해 죽이는 사건들이 자꾸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저도 이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부모설에 살해됐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왔다가 이제 정인이 사건 2020년도에 이 쇼킹한 사건이 나오죠. 저도 정인이 사건 볼 때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슬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흥분이 되고 감정이 오가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객관적인 거를 다 배제시켜버려요. 정인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부모를 다 죽여도 된다. 이게 거꾸로 칼이 여론이라는 건 칼이거든요. 칼날이 연한 사람 범인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정인이를 누가 죽였느냐? 양부모가 죽인 거예요. 친부모 아니에요. 근데 모든 부모로 다 죽이라. 모든 부모에게 문제 있다. 아동한테 신고만 갖고, 아까 말씀드린 전윤선 변호사님 통계 잘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신고 중에 실제로 처벌받는 건 몇 명 안 되는데 모든 의심 신고만으로도 다 행위자예요. 혐의자가 행위자로 그냥 신고 하나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신고 주체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해서 절대로 안 알려줘요. 억울해도 호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뭐 이 얘기 보면 저도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처참히 죽일 수가 있느냐. 양부모뿐이 아니에요. 친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친부모들 사건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론에 영향을 받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강화시켰어요. 얼마나 강화시켰냐면 모든 문제의 최일선으로 이거 처리해라. 여러분, 강력 사건 벌어져서 우리 집에 칼 들고 누가 왔습니다. 그러면 경찰 몇 명 출동하는 줄 아세요? 2명, 3명 출동해요. 여기는 경찰, 아버전 공무원들, 심지어 많은 경우 10명까지 출동을 해요. 아동학대 신고를 갖고, 그리고 문 안 열어주지 어떻게 해요? 129 소방서를 연락해서 문을 강제로 개폐시킵니다. 반항하면 바로 수갑 채워요. 이런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부모들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어도 자식을 자식이 죽으면 죽는데 자식이 안 죽었으니까 죽지도 못해서 우울증, 정신병, 분열증 막 약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희들이 이거를 같이 흥분하진 않았습니다. 부모가 흥분해도 부모들의 문제가 있어 문제가 개선시켜야 되고, 부모도 이 중에는 경미한 훈육적 체벌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강제 국가가 분리해 갈 때 시설로 가면 임시조치에서 임시보호시설로 갔다가 조금 연장이 되면 장기로 넘겨요. 장기로 넘어가면 대부분 어때요? 거기에는 이게 아동학대로 끌려온 아이들이 한 절반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또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부터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거죠. 잠을 못 재우고. 그러면 이런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 안에서 애들이 막 상처도 받고 뭐 다치기도 하고 때려서 맞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가가 다 통제하느냐. 시설로 무조건 집어넣으면 우리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자를 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마약 중독 해결 못해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범죄자를 그냥 감옥으로만 넣으면 그 안에서 학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편의주의로 가고 있다. 국가 전체주의와 아울러서 국가 편의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정리 사건이 없어야 됩니다. 뭐 다 좋아요. 자, 그런데 또 나가서 이제 부모들은 그런 문제가 없느냐. 친부모들로 인해서 친자녀가 강제로 살해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시대가 너무나 살벌해졌고요. 악한 사탄이 장악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 준비가 안 되어서 결혼한 이런 자녀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막 강제로 죽이고, 유기하고,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지만, 낙태는 죄가 된다고 해서 애 낳자마자 차마 못 죽인다고 하다가 애를 낳고 나서 그냥 이것도 살해하는 이런 사건. 자, 이런 부분, 인천 초동 사건, 좀 아까 여기 인천 초등학교 사건, 이거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고문해 이르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법은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미봉책이 점점 강화되는 법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고되면 굉장히 부모님들은 불리하고요. 신고 주체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무너무 광범위한 주체가 신고 주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원가정을 해치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이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 평등법 다 발의한 용해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인이 사건 2주기, 즉각 분리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정 중심의 아동 청소년 보호 체계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소름이 돋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자, 보세요. 뭐라고요? 가정 중심의 아동 청소년 보호 체계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부모로부터 아동을 강제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당연시 여겨요. 기본소득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페미니스트들이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조의 원가족, 가족제도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정인이 사건이나 친부모 살해 사건을 빌미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표피적으로 알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음에 보세요. 이런 얘기는 사실 사건이 너무 많지만 이 시설에 가서 아동이 상당수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여기서 나온 아이들이 지금 계속 상담을 받아야 돼요. 약물 치료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국가가 끼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보상 없습니다. 돌려준 것만 해도 감지덕자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유념해야 될 것은 권리가 충돌한다. 부모의 양육권이나 아동인권이냐, 학생인권이냐, 교육권이냐. 지금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끔찍도 안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교권보호 조례를 자꾸 이제 들고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종교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움직이고 국민의힘도 움직여요. 이런 정신 나간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제가 그냥 속이 막 열불이 터지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님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개념이 없이 무조건 부안해동하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물론 우리가 강하게 반대하니까 아동기본법은 이번 21대 회기에는 자동 폐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대하면 깨어서 알고 나면 저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여러분 계속 잘 싸우시고 계신 거예요. 자, 보면 아동 권리 협약에서 또 보면은 자, 보세요. 이제 19조 2항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시작.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여기 책자도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 책자에 몇 페이지가 26페이지 저기 한번 보실래요? 책자에 시작.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 예방은 물론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20조에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아동 입양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다 얘기가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혼 아동 권리 협약에서 보면 아동을 다 이렇게 해로운 것에서부터 다 보호하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원가정에 좀 더 정리한 게 따로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뒤에서 정리할게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아동 권리 헌장이 뒤늦게 생겼는데 여기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요 구조를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번 쉽게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렇게 한번 도표를 쉽게 보여줄까 그랬을 때 아동학대 신고가 딱 들어갈 때 아동복지법의 행정적 처분, 아동학대 처벌법의 사법적 처분인데 여기에 뭐냐면 행정적 처분에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책 한 권 두께인데 비공개로 해요. 안 알려줘요. 우리가 알려달래도 시민단체가 여기도 안 알려줘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어떻게 제압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술까지 범죄 형사들이 사건을 이렇게 맡을 때 피의자를 어떻게 수사하는 그 수사 매뉴얼처럼 거기까지 다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우리한테 자기들 방어권이 생기니까 안 알려주고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사법 행정적 처분, 사법적 처분뿐이 아니라 여기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로 법적 처분이 끝나도 돌려받고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다 하고 상담받고 모든 걸 다 해도 안 돌려줘요.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로 아버전에 있는 분들이 모든 거를 검사하고 조사해서 올리거든요. 공무원들한테. 거기서 그냥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그것만 갖고 그냥 뚱뚱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전 직원이 기분 나쁘면 안 돌려주는 거예요. 항의 여러 번 전화하면 안 돌려줘요. 누구 마음대로. 그 사람들 마음대로예요. 법이 없는데 초원법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현재 이 정도 갖고도. 그러니 자녀를 한번 빼앗긴 부모들은 방어권이 없다. 왜?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는 마녀예요. 아동학대 신고가 멀쩡한 집, 잘 사는 집이면 최초의 경찰이나 출동해도 살만한 집이면 돌아가요. 정현이 사건이 그거예요. 살만한 집이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가보니까 야 돼지우리다. 야 편부모 가정이다. 미혼모 가정이다. 뭐 결손 가정이다. 이거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가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복지가 지금까지 우리 이봉화 대표 잘 아시죠? 복지 예산이 다 투입이 된 가정이에요. 만일 여러분 굿네이버스나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공익 광고가 나오는 집안 보면 다 지금 분리돼야 될 가정이에요. 앵벌이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굿네이버스가 앵벌이 하는 거예요. 아버전이 굿네이버스 저희 쳐들어갈 거예요. 한번 가만 안 둘 거예요. 회장부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가정은 이미 분리될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계속 이용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이 되는 이 현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무조건 법이 강화돼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 의심만으로 어떤 경우 많냐면 요즘 층간소음 신고되면 여러분 싸움이랑 칼부림 나잖아요.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애가 울어요.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바로 출동하고 와르르르 와요. 그 집안은 여치 않으면 안 뺏기지만 진짜 문제 있다면 바로 뺏어가요. 바로 강제, 처음에 안 가든가 상황을 보고 자기들 내부 회의를 거쳐서 바로 2, 3일 후에 와서 잡아가요. 그때 막으면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서 수갑을 채워버려요. 부모도.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가 그래도 우리가 개입이 되면서 요즘은 조금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그동안 많이 활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아동학대 처벌, 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정리한 것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저기,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특례법에 보면, 여기 10조에 이렇게 있어요. 자, 10조에 보면 이걸 좀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자, 보면, 10조에 보면 이 주체가, 신고하는 주체가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이 주체는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해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이 신고되는 경우가 지금 교권보호만 얘기하는데 교사가 상담해서 또 배터리라고 풀배터리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상담 데이터를 갖고 공무원한테 넘기면 바로 강제분리 사유가 돼요. 엄마가 때때로 학원 가기 싫은 거 학원 보낼 수 있잖아요. 야단쳤잖아요. 소리 질렀잖아요.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학원 가고.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 사건이 우리가 강제로 분리돼 갖고 애가 그냥 정신병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교사가 신고해서 강제 분리된 사건도 많다. 그리고 의사가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의사가 신고하니까 신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이런 신고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 가정에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저 가정이 방임하는 거다.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동학대가요. 신체학대 아까 4가지 크게 얘기했잖아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임, 그 외에 정서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니까 방임도 교육적 방임부터 의료적 방임부터 뭐 수도 없는 방임을 타이틀만 걸어놓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무섭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고 주체를 강화시켜 놓고 이 사람들 보고 신고 안 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다 신고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반인권적 강제분리 이행 절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아동학대 억울한 신고가 급증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미국의 CPS 제도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Child Protective Service라고 해서 이 아이들, 우리나라의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출동을 하는데, 이게 경미하는 거냐, 그리고 주변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있느냐를 두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 가정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그냥 돌아간대요. 우리는 그게 작동이 안 됩니다. 무조건 경찰이나 공무원들 판단에 의해서 바로 강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미란다 고지원칙도 없고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 도움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72시간 내에 항고하는 이런 문제 전혀 없어요. 법적인 조언을 아무도 안 해주고 그냥 법원 결정문, 임시조치 결정문을 땅 때려놓고 나니까 변호사님 그때 선임하면 늦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72시간에 빨리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이걸 아냐고요. 또 변호사님, 일반 변호사님도 이건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저한테까지 묻는 변호사님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실제로 뺏겨서 변호사 수임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 왜 이렇게 법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변호사님들이 법을 모르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다 가져가면 돼요? 강제 분리를?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경미한 훈육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요. 두 번째, 각종 방임, 학대를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정서, 환경, 교육, 의료 뭐 수도 없이 막 집어넣고 신체적으로 직접 체벌로 강화되는 경우 정인이 사건이나 정말 이렇게 때려 죽이는 부모는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옥석을 가리라는 거지 정말 학대하는 부모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거는 다 건너뛰고 애매한 부모들만 다 잡는 거예요. 약자인 부모. 그리고 학교 시설 상담교사로부터 신고 많이 당해서 분리됐고 부부싸움, 층간소음 문제로 부부당하고 병원 의사.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아동학대를 신고로 넘어갈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님들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변호사 수임하면요. 아니, 내가 개입도 하기 전에 어떻게 벌써 이게 다 처리가 끝났어요? 최초로부터 강제 분리가 되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막 얘기했을 때 그래서 뒤늦게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2단계 과정을 거치겠다. 아복심 이전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미리도 그러면 그것뿐이 아니라 미리 강제 분리되기 전에도 사례결정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사례결정위원회가 실제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그거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한 건 저희한테 접수된 사례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나중에 사후에 사례결정위원회에다 올리는 거예요. 사례결정위원회는 누가 주체가 되어 있냐면 광역시도 또는 시군 구청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그 밑에 책임자, 과장, 팀장, 공무원, 아버전 그리고 지역에서 명망 있는 추천 인사로 이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이 피해 아동 강제로 분리된 피해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서류만으로 보고되는 서류만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버전에서 써온 것을 갖고 공무원들이 이 부모는 아직 정신이 덜 차렸습니다.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려줘요, 안 줘요? 못 돌려줘요. 거제까지 찾아갔을 때의 사례는 그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죽하면 거제에 있는 분이 연락이 와서 창원의 아버전으로 넘겼지만 그 담당관청은 거제였어요.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저희 고종호 국장도 있는데 그때 셋이 같이 갔어요. 가서 거제에 가갖고 소리를 질렀죠. 책임자 나오라고 난리를 쳤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담당자 다 과장이랑 다 불러갖고 이야기하는 중에 왜 이 사람을 안 돌려주느냐. 이 아이는 부모가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데요. 그 부모가 돌아가지 않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걸 누가 결정했느냐. 그거 맡은 공무원이 있어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이제 뒤늦게 생긴 거는 최초 분리할 때 하고 뒤늦게 이 사례 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례 관리 공무원이 안 돌려주면 안 돌려주는 거예요. 문제 없어도 안 돌려주면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기는 부모가 원하고 그러고 이 아이는 이제 그 정도는 처분이 끝난 줄 아는데 돌려주라. 안 돌려준대요. 제가 화가 나서 공무원 상담 자격증 있는 분이거든요. 상담사 몇 급입니까? 그러니까 1급이랬어요. 그러면 깜짝 놀랐죠. 1급이라니까. 1급 따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달. 여러분, 저는 상담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상담학 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2달 갖고 공무원을 받으면 거기서 공무원들도 그렇게 특칠을 하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임상도 거쳐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2달 상담 훈련 받은 분이 거기 책임자로, 총책임자로 가 있으니까 그분의 판단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과장부터 공무원부터 가는 분들이 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전문가로 앉혀갖고 무조건 안 돌려주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빨리 신속 트랙을 해서 창원 아버전까지 쳐들어가서 저희들이 쳐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죄송한데 아무튼 그냥은 안 들어가지만 공무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상담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경찰까지 출동시켰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세면 경찰 무조건 출동시켜요. 아버전 공무원들 담당 아동복지 공무원들은 자기들 보호받기 위해서 무조건 경찰을 출동시켜요. 부모들이 실제로 뚜껑이 열리면 칼 들고 오는 부모도 있겠죠. 왜 자식 뺏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방어적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무조건 2달 되고 나서 바로 연장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5년 계속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 없으면 그냥 가요. 언제까지? 국가에서 이제 20세인데 22세까지이지만 이제 시설에서 계속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꼭 이런 얘기는 부모들은 억울해서 그러지만 제가 좀 절제시켜서 안 했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동을 이렇게 강제 분리할 경우 시설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친권을 박탈한 경우 있고, 박탈을 안 해도 또 수급이 아이들한테 가지만 그 시설비에서 그거를 써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지원이 많이 나와요. 갓난아기부터 이제 영아들은 제가 몇 년 전 통계가 한 3, 400 정도 1인당 그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이 다 이제 시설 운영이랑 같이 쓰니까 국가가 이거를 하려면 국가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쓰고 아이들한테 분리돼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 오는 예산 지원책은 다 통장에 넣어서 일부는 넣어줘요. 근데 통장에 넣어서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돌려주라. 차라리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있다. 장기보호시설로 너무 쉽게 넘기고 시설에서 또 학대받는 아동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게 부모들이 억울한 거는 임시조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임시조치 임시잖아요. 근데 임시조치 기간 동안에 무조건 접근 금지, 통신 유무선 차단. 그러니까 100m 이내 접근 금지, 학교도 못 가요. 애가 가도 가까이 가면 바로 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생이별해갖고 그 부모가 너무 또 실수한 부모가 있어요. 그 법은 법이에요. 무서운데 자기도 학대했지만 보니까 애들이 방임하더라. 학교에 뭘 발치서 보다가 이게 국가가 아이를 강제로 분리돼 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한테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가 애를 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라. 안 돌려줬죠. 어떻게 해요? 국가 공권력 개입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 공무원, 소방관 다 출동하는 거예요. 강제로 못 뜯어버리는 거예요. 끌고 낸 거예요. 개인이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공무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게 작동이 되는데 그분들이 좀 겸손하게 우리한테 알면 좋은데 피해자 부모 중에서는 혼자 법을 안다고 똑똑한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똑똑한 척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제로 더 분리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너무 안타깝다. 통신 유무선 차단, 법적 처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천에 있는 부모는 1차 법원 결정문에는 접근 금지도 안 돼 있고 그거만 이제 통신 연락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해줘요. 근데 2차 결정문을 우리가 보니까 상담만 결정이 돼 있고 접근 금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한테 아이들 아직은 의심 행위자이고 경찰 조사는 받고 있지만 증거가 이쪽도 없고 이쪽도 없어요. 무죄도 증거 없고 유죄 증거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아직 법원에서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이분들은 다 범인으로 보니까 못 만나게 해주겠다. 그건 위법한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해갖고 사천의 공무원분들을 어쩔 수 없이 그게 꼭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아무리 고소해도 그냥 무혐의 처분 나오기가 쉽지만 그래서 사천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고소를 했어요. 시장까지.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항의 전화하기 전에 면담이 허락이 됐어요.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단체는 인권을 갖고 정말 어려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효관 대표님이 아주 잘 도표를 정리하고 우리 그때 2년 전에 포럼할 때 이야기인데 행위자에 대해서는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임시보호명령, 그 다음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다. 관련 법에는 이렇게 쭉 자료를 드렸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우리한테 피해 사례, 평택에 있는 분이 한국인인데 미군 출신 미국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 미군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와서 오히려 대학에 등록하고 있어 학교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음식점에 밥 먹고 저녁에 아이가 두 번째 쌍둥이인데 아들이 약간 충동질이 좀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밖으로 밥 먹고 바로 도로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럼 부모 놀래요, 안 놀래요? 끄집어갖고 엉덩이 그냥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빡빡 때리고 이분은 미국에 있지만 6살짜리가 그래서 꼴반도 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엄마들이 아동학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열받았는데요. 흥분했는데 우리 차에 치여 바로 차가 또 왔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애가 차에 치여 죽을 뻔했으니까 흥분해갖고 아니 간섭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열받아갖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남편이 보니까 미군이야. 미국인이야. 현재는 미군은 아니지만 미군 군무 공무원 출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갑자기
아동학대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2년 만에 지난 여름에 왔었는데, 지금 한 2달 전에 왔는데, 일주일 체류 연장하는데 세관에서 오라고. 아동학대 이 과거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조사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동권리보장원 얘기도 나오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걸리면요,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옵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출동하고 변호사님 선임하기 전에, 정선미 변호사님 선임하기 전에 제가 바로 검찰한테 전화해서 이거 그냥 넘기면 당신들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거다. 이게 무슨 학대냐? 그래서 제가 먼저 긴급하게 경찰 또는 검찰에다 전화해갖고 겁을 먹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선임해서 이 아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국에 못 살겠다 해서 미국 가버렸어요, 다시. 한국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래서 포럼할 때 미국의 CPS 제도를 이거 다 본 거 여러분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안 보여. 아우, 정말 이거 자료를 드릴게요. 너무 저는 이제 강의안을 좀 짧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건 아주 이거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네 번째 보면 미국 CPS 아동보호 서비스 행정관청 Child Protective Service가 최고 신고만으로 강제 분리시키지 않고 주변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아동을 부모와 강제 분리시킬 사안인지 충분히 파악한 후에 조치를 취하고 강제 분리가 미국에선 최후의 조치인 반면에 한국에선 최초의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분리시켜버리고 만다. 또 위에 보면 셋째, 신고 건수가 미국은 437만, 약 450만 건 되는데 미국이 42,521인 한국보다 103배가량 많아요. 신고 건수는. 그런데 아동학대 판단 사례 그 평균을 보면 미국은 8.3%인 경우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72.7%가 판단률을 보인다. 거의 대부분을 아동학대 신고만 돼서 아동학대 행위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건수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법이 너무 강화돼 있고 이렇다. 자, 이건 넘어가지고 나중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마무리할게요. 자, 피해 사례는 자 자료를 쭉 드는 우리 영상 삭제되지만 다시 올려놨습니다. 원가정 인권보호연대 이게 이런 피해 사례 그 중에 일부 했고요. 자,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이렇게 처벌이 간다. 자, 이게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거 짧게만 할게요. 원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원가정이란 말을 많이 써요. 아동 인권을 다룰 때, 우리가 아동기본법 다룰 때 원가정이란 개념을 우리가 항상 탑재해야 되는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원가정 나오고, 다 원가정이 나와요. 아동권리헌장에도. 아버존을 통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후속 관리를 다 공무수탁사인의 아버존한테 맡기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관청에서 정부 예산이 다 안 되니까. 또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과거에는 아복심이고 이중구조지만 이제는 거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번 이거 열어주는 것만 갖고도 그걸 간청해도 한참이 더 열어주는데 그래도 거기서 통과 안 됐습니다 하면 또 1년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사법처분과 상관없이 별도로 행정처분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아동학대 대응 메뉴,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록이 남는 거 문제. 자, 이제 아동기본법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을 아예 싹쓸 잘라버리는 게 아동기본법이다. 콘크리트를 쳐버리니까 이제는 아동기본법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또 강화시키자고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리고 자, 요거 아동권리협약 9조 1사망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된다. 사망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헌장 1조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25조 2항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아동복지법 4조 3항에도 그렇지만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시켜주라. 신속 원가정 복귀하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요. 부모는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전제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 기본법의 자동 폐기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지금 잘 싸우고 계신데 더 열심히 같이 힘을 모아 싸워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먼저, 그럼 아동 기본법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 그건 아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개정운동으로 같이 가야 된다. 두 번째, 아동복지법 행정적 처분뿐이 아니라 사법적 처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 패키지예요. 이거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정교조 이번에 교권 강화하는 분들도 아동복지법만 개정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무식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는 교사만 보호하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부모가 같이 보호를 받도록 해야죠. 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의 인권만 강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만 보호되질 않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개정할 때는 반드시 부모도 동등하게 권리가 보장이 되도록 해야만이 아동의 인권을 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첩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